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4호선 해화역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외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세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친박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그리고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 창당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관되게 그 집회 시위 현장을 메웠던 노래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렴 겨울에 깼던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실은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들었다가 그게 다시 또 분열이 되고 다시 또 대한애국당으로 재집결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쪽이 크게 제가 보기에 친박단체가 4개로 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게 처음에 박사모 정광용 회장 있잖아요. 그분에게 구속돼 있고, 네. 정광택 대표가 있는 게 지금 새누리당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선 후보 나왔던 조원진 의원, 그 다음에 변희재, 정명호 이런 분들이 녹아 만든 게 바로 이게 대한애국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엄마부대라든지 이런 데 보수단체 총연합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경석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분들에게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친박단체가 한 4, 5개로 이게 분열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박 대통령의 재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뇌물이나 이런 게 무죄가 나온다면 더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판결에 따라서 좀 어떻게 앞으로 행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친박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섰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그 직근을 항상 지켰던 세 사람 있죠. 문고리 3인방 세 사람인데,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고요. 네. 두 사람, 얼굴에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이 어제 나타났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늘 첫 재판이신데 이만 신경 좀 말씀드립니다. 청문회 때 왜 안 나오셨나요? 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아주 옆을 지켰던 최측근들인데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돼 있는데 그렇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나타나다가 다시 등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권력의 참 측근이란 게 이게 참 부질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세 분의 어떤 이 행보를 보면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박 전 대통령 끝까지 이 사람들을 경질시키지 않고 결국 이제 옹호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많이 이 3인방을 내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근데 결국 이제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들어서니까 이 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돼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가지고 있었던 전화기 이 안에 있던 여러 파일, 그다음에 음성 녹음, 이게 사실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파기돼서 했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되면서 박 전 대통령 유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또 재판 과정이나 탄핵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여러 가지 결정적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명 같은 경우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박 전 대통령 면회를 한다든지 아마 내부에서는 좀 도와달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봐요. 그렇지만 이 두 분들은 전혀 안 나타나다가 지난번 재판 때는 뭐냐면 국회의 그 국정수석 특위에 그때 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재판에 본인 재판에 나와서 그러니까 다 혐의를 인정해버린 꼴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했던 세 사람은 지금은 다들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가 이제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만 지금 남아서 마지막 이제 옥바라지를 하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결국 권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원칙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대통령 변호인이나 몇 명 이야기를 쭉 해보면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하고 딱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게 4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최순실. 네. 그 다음에 둘이 놓았던 이재만, 안봉근. 네. 그 다음에 안종범 수석입니다. 네. 이 4명은 이게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이미 다리를 걷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최측근이었네요. 최측근 중에 이제 완전히 멀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분은 유영아 변호사. 그 다음에 윤전추.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네. 이런 분들에게 신뢰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이 안봉근 이분은 헌재에서 재판할 때도 그렇게 변호인단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넣었고요. 또 이게 심지어 이게 그 뭔가 특검하고 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2부속실에서 자료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게 새로 수사가 내가 안 본 건 이분이 처벌이 된다면야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을 또 피해 간다면 정말 이게 딜이 의심 가는 이런 이제 의심도 하는 견해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뭐 이재만 전 비서관이나 안봉근 전 비서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부터 20여 년간 긴 인연을 그렇죠. 맺어온 분들이거든요. 자, 박 전 대통령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공격이 될 때마다 이들을 감쌌습니다. 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영상을 다시 돌려볼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십상시 문건이 보도됐을 때 그 당시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 당시에도 뭔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지금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은 사실 그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보좌한 1998년 그 즈음부터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단 말입니다. 네. 굉장히 원년 멤버고 이제 최측근 멤버들이죠. 그러니까 그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던 그러한 측근들이고 그 당시에 이제 의원회관 같은 데 가면 저 문고리 3인방 통하지 않고는 박 전 대통령을 아예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런 정도로 신임을 했으니까 이제 청와대도 그대로 다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집권하면서 1부속 실장을 정호성 비서관이 맡고 2부속 실장을 안봉근 비서관이 맡고 이런 구조로 갔는데 총무비서관은 이제 이재만 씨가 맡고 지금 안심하긴 일러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번에 이제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9,300여 건의 문건 이것은 안봉근 비서관이 그 당시 제2부속실에 있을 때 주로 이제 관리했던 문건들이거든요. 그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이제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인사에 개입했다 뭐 어떻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다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또 관련된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뭐 법망을 완전히 피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국회 불출석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제2부속실 문서를 보면 청와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출석은 전부 다 이게 12명이 다 이렇게 그 국회 청문회 불출석이나 또 이게 그 동행명장 받고 안 노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제가 보기에 그 9,300건 문건 중에 이게 만약에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나 또 이게 대통령 재판에 불리한 것만 자료가 나오고 만약에 안봉근 그 비서관이 뭐 경찰 인사 개입이라든지 본인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다시 이게 덮어진다면 저는 이게 그게 이제 특검하고 혹시 이게 안봉근 비서관하고 혹시 이게 그 수사협조 우리 장시호 효과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의심하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서운해할 사람들이 이 문고리 3인방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추석 전에는 자유한국당 출당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아예 말했거든요. 왜 추석 전이라고 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빠르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석이라는 게 결국 이제 굉장히 이번에 연휴도 길고 어떤 면에서 민심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요. 사실 이제 보수 야당에 대한 어떤 여론 형성, 그다음에 일단 홍준표 대표에 대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의 어떤 강화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의 어떤 위상이나 정치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지금 보수 야당이 분열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런 분열된 상태에서 사실은 지방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결과가 사실은 거의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또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 뭔가 신호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해운 대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 데다가 또 이제 몇몇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만 하고 친박 몇 명만 좀 하면 그냥 합당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계속적으로 질질 끌려가고 내부의 친박 세력 또는 친박 나름대로 또 영향을 확대하고 만약 10월 16일 날이 이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마지막 그 한계 기일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면 혹시나 또 이게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결론이 나버리면 더 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마 그 전에 빨리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선을 긋고 가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홍준표 대표가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홍준표 대표가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위원 한 절반 정도가 출당 지금 반대하고 있고 또 대구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홍준표 대표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를 좀 써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친박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기도 했고 지난번에 다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당적 회복하는 데 도와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보수 원로들 계속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합쳐야 되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조언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합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문제 그리고 친박의 핵심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정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동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홍 대표가 걸어왔고 저는 이 부분이 일정하게 이제 뭐 지금 자유한국당 혁신이 포함해서 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탈당 권유하는 식의 결론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니까 그렇게 밟아가면서 동시에 친박계 핵심 인사 몇몇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라는 이제 그 압박을 계속하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당내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하게끔 몰아가는 아마 그런 수준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추석은 민심이 재편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현종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섣부른 상황인데 지금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당 조치를 해버린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런 거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출당 조치를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기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저렇게 현실 가능성도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왜 명분이 없느냐. 옛날에 이게 부관 참시 시체에 등 꽂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상황이 왜 바뀌었습니까? 명분이 없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실익이 제가 보기에 15% 지지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친박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익이 있는 거 의문이 들고 마지막에 실현 가능성. 왜냐하면 이게 윤리위에 과반이 또 반대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자연스럽게 결자 해지.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이 재판을 보고 유죄가 되면 이게 당헌 당규상 어차피 그거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자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한테 이게 스스로 부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때 다리 통증 때문에 발가락 통증 때문에 얼굴 이렇게 다 가리고 병원에 갔었고 또 최근에는 휠체어 타고 병원 가는 모습이 잡혔었는데 뭐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떤 걸로 알려져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렇고 두 번에 걸친 이제 서울 성모병원에 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다리에 좀 부어오르는 통증 때문에 갔었는데 뭐 결국 큰 이상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번 같은 경우도 허리에 요통이 있었다는데 이제 퇴행성이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도 좀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영유소 식도염 정도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크게 어떤 좀 나이가 들었었던 그런 현상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 건강은 뭐 크게 어떤 지금 임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도 그 다음날 바로 나왔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판 이 안에 이제 구속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좀 힘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이제 본인이 어떤 재판을 계속적 강행을 하다 보니까 또 예전부터 사실은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해외에 순방 갔다 오면 뭐 거의 한 일주일은 또 쉬어야 되는 이런 또 건강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앞으로 재판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써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건강 가정으로 사실 더 이상 문제제기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재판은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그 대한애국당의 집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이야기까지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감사합니다.